58배 남자 손 하나에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 손이 제 허리를 감쌌을 때 숨이 턱 막혔고 심장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려왔어요. 거칠고 크고 따뜻한 손이었죠. 물리치료사의 손이 제 몸 위에 닿자 7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감각이 한꺼번에 녹아내렸습니다. 돈 많고 큰 남자만 찾던 제가 병원 복도 끝 그 남자의 품에서 밤새 울었어요. 울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죠. 이 이야기는 3주 전 태풍이 제주를 덮치던 밤부터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이수진 53입니다. 이혼한 지 7년째 되는 해였는데 제주시 신제주 큰 종합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며 혼자 살아가고 있었죠. 병원 이름은 한라병원이었고 제주에서 가장 큰 병원이었습니다. 밤 근무가 많아서 낮과 밤이 뒤바뀐 삶이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돈 많고 커야 한다고. 그래야 안전하다고요. 전 남편 오태수가 키 크고 돈도 있었지만 결국 저를 지켜주지 않았는데도 그 기준만큼은 바꾸지 못했죠.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질수록 그 말은 갑옷처럼 단단해져 갔습니다. 태풍 수리가 제주에 상륙한다는 예보가 연일 뉴스를 장식하던 날이었어요. 저는 오후 근무로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VIP 병동 5층이었어요. 제가 담당하는 환자는 3분이었습니다. 뇌졸중으로 입원하신 70대 할머니, 고관절 수술 후 재활 중인 60대 회장님, 당뇨 합병증으로 누워 계신 할아버지였죠. 복도 창문 너머로 먹구름이 몰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멀리 한라산 중턱이 구름에 가려지고 있었어요. 바람이 점점 거세지면서 유리창이 덜덜 떨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비상 물품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저녁 때쯤이었을 겁니다. 환자분들께 저녁 식사를 도와드리고 나니 복도 불빛이 흔들렸어요. 순간 정전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과연 밤이 깊어지자 병원 전체에 정전이 왔습니다. 비상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복도에만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지만 병실 안은 어두웠어요. 환자분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들고 병실을 오가며 안심시켜드렸죠. 괜찮으세요. 곧 복구될 거예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자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엘리베이터가 멈췄고 비상계단으로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5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려면 숨이 가빠질 정도였죠. 환자분들 물이며 약이며 필요한 게 많았는데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어요. 비상계단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허리가 욱신거렸는데 손바닥을 펴보니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걸 언제 다 나르나? 한숨을 쉬는데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혼자 하시게요? 돌아보니 물리치료사 강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58이었어요. 5년 전에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내고 육지에서 제주로 내려왔다는 남자였죠. 키가 178cm쯤 되어 보였는데 물리치료를 오래 해서인지 어깨가 넓었고 팔뚝에는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정정한 체격이었어요. 흰머리 몇 가닥이 섞인 모습이 오히려 품이 있어 보였으며 눈가에 잔주름이 잡힐 때면 날카롭지 않고 편안한 인상이 느껴졌죠. 3년 동안 같은 층에서 봐왔지만 늘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괜찮아요. 거의 다 했어요. 하지만 민재는 이미 소매를 걷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제 치료실도 2층이라 어차피 올라와야 해서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에서 물통을 가져갔어요. 이 남자는 늘 그랬죠. 말없이 나타나서 말없이 도와주고 말없이 사라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재가 무거운 물통을 들어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도 반대편 짐을 들고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는데 민재의 넓은 등이 앞에서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5층에 도착하니 숨이 차올랐습니다. 민재는 물통을 내려놓으며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목덜미로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젖은 셔츠가 등에 달라붙어 근육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58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탄탄함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민재 씨. 제가 말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오늘 밤 많이 불 거예요. 안에 계세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다시 고개만 끄덕이고 치료실 쪽으로 걸어가려는데 저도 모르게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어요. 젖은 셔츠가 등에 달라붙어 어깨선이 선명했습니다. 이수진, 정신 차려. 고개를 돌리며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돈 많고 큰 남자가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겠다던 7년이었는데 병원 물리치료사의 등 하나에 이러고 있다니요. 그날 밤 태풍이 제주를 덮쳤습니다. 바람 소리에 창문이 덜덜 떨렸고 빗물이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어요. 병실을 오가며 환자분들을 돌보는데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깊은 밤이 되자 잠시 쉬려고 간병인실에 들어갔다가 복도 쪽 창문으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민재였어요. 손전등을 들고 복도 끝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바닥에 물이 새어 들어온 곳을 닦고 있었어요. 비옷도 없이 젖은 옷 그대로요. 뭐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들었는데 이마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물이 새서요. 환자분들 넘어지실까 봐요. 담담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간병인실에서 수건을 가져왔어요. 같이 할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바닥을 닦았습니다. 민재의 손이 제 손 옆으로 지나가는데 굳은 살이 박인 손등이 보였어요. 물리치료를 오래 한 사람의 손이었죠. 그런데 그 거친 손이 수건을 쥔 힘은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새벽이 되자 빗줄기가 조금씩 가늘어졌고 바람 소리도 잦아들었어요. 민재가 일어서며 젖은 수건을 들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것 같네요. 들어가서 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민재의 뒷모습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왜 밤새 여기 있었을까? 치료실은 반대편인데요. 다음 날 아침 교대 시간이 되어 병실을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복도가 깨끗했어요. 어젯밤 물이 샜던 곳은 말끔히 닦여 있었으며 환자분들 병실 앞도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이걸? 고개를 돌려 복도 끝을 바라봤는데 민재의 치료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때 선배 간병인 김영자가 다가왔습니다. 61살이었어요. 이 병원에서 20년 넘게 일한 터줏대감이었죠. 육지에서 시집와서 제주에 정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아, 일찍 나왔네. 영자 언니가 말했어요. 네, 언니는 지금 들어가세요? 응, 근데 수진아. 영자 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 민재 씨 알지? 물리치료사요? 응, 그 사람 말이야. 영자 언니가 제 쪽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3년이야, 3년. 무슨 소리예요? 영자 언니는 복도를 가리켰어요. 매일 새벽이면 내 담당 병실 복도 닦아? 3년 동안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 끈이 미끄러졌습니다.
네. 내가 작년 겨울에 야간 근무 들어왔다가 봤어. 민재 씨가 너 담당 병실 앞에서 대걸레질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지. 뭐 하는 거냐고. 영자 언니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 줄 알아? 그냥 습관이래. 새벽에 일찍 출근하면 할 일이 없어서 닦아놓는 거래. 영자 언니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수진아, 그게 3년이야. 습관이 아니지, 마음이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새벽에 제 담당 병실 복도를 닦았다고요. 태풍이 오기 전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한겨울에도요. 그 사실을 저만 몰랐습니다. 아침마다 깨끗한 복도를 밟으면서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았어요. 3년.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면서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태풍이 지나간 제주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었고 멀리 성산 일출봉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창밖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매일 새벽 말없이 3년 동안이요. 제주 시내 버스는 한산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고 태풍이 지나간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민재의 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등, 수건을 쥔 힘. 이수진, 정신 차려. 혼잣말을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다음 날 오후 근무로 병원에 갔습니다. VIP 병동으로 올라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민재를 마주치면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5층 복도를 걷는데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습니다. 병실 문을 열기 전에 잠시 멈춰 섰어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환자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체온을 재며 상태를 확인했어요. 고관절 수술하신 회장님 병실에 들어갔는데 침대 옆에 낯선 물건이 보였습니다. 나무로 만든 손잡이였어요. 침대에서 일어날 때 잡을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다듬어진 손잡이였습니다. 모서리마다 사포질을 꼼꼼히 한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이거 언제부터 여기 있었지?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나무결이 매끄러웠어요. 회장님이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거 3년 전부터 있었어. 누가 갖다 놓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참 쓸만하더라고. 3년 전 손잡이를 쥔 제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이거 누가 만든 건지 아세요? 글쎄, 물리치료사가 만든 거 아닐까? 그 강 선생님 말이야. 손재주가 좋던데.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른 병실도 확인했어요. 할머니 병실에도 할아버지 병실에도 똑같은 나무 손잡이가 있었습니다. 전부 민재가 만든 거였어요. 3년 동안 환자분들을 위해서요. 간병인실로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7년 만에 듣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야, 태수.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전 남편 오태수였습니다. 55, 7년 전 이혼할 때 집도 차도 다 가져간 남자였는데 그 뒤로 연락 한 번 없다가 왜 지금 전화를 한 건지 알 수 없었죠. 뭔 일이야? 목소리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태수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제주에 내려왔어.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끊어버릴까 싶은 마음과 아들 소식이 궁금한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태수의 다음 말이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준호 얘기도 있고, 준호 30살 된 아들이었습니다. 이혼 후 전 남편 쪽으로 갔던 아이였는데 명절에 짧은 통화를 주고받는 게 전부였죠. 입술을 깨물었어요. 내일 오후에 시간 있어? 어디서 볼 건데? 제주시 쪽 카페로 갈게. 문자로 보낼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는데 멀리 한라산이 보였어요. 7년 만에 전 남편을 만나야 했고 아들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는 자꾸 다른 사람이 떠올랐어요. 복도를 닦던 민재의 뒷모습, 손잡이를 만들던 그 사람의 손이요. 며칠 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창원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향했어요.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78, 초기 치매 진단을 받고 2년 전부터 요양병원에 계셨죠. 한 달에 2번 정도 면회를 갔는데 갈 때마다 가방 끈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실 때도 있었고 못 알아보실 때도 있었거든요. 제주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간 뒤 버스로 창원까지 이동했습니다. 요양병원 로비를 지나 3층 병실로 올라갔어요. 어머니는 창가 침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햇살이 얼굴에 비치면서 흰 머리카락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엄마, 나야, 수진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는데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얼굴에 주름이 접히며 미소가 번졌어요. 수진아, 우리 딸. 오늘은 알아보시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았는데 주름진 손이었지만 아직 따뜻했어요. 응, 나야, 엄마. 밥은 잘 먹었어? 먹었지. 근데 국이 싱거워서 못 먹겠더라. 어머니는 투덜거리셨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오늘은 상태가 좋은 날인 것 같았어요. 가방에서 사과를 꺼내 깎기 시작했습니다. 껍질이 길게 이어지며 무릎 위로 떨어졌고 어머니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셨어요. 수진아, 어머니가 갑자기 부르셨습니다. 응, 너 요즘 뭐하고 사니? 병원 일은 잘 돼? 응, 잘 돼, 걱정 마. 사과 한 조각을 어머니 손에 쥐어드렸어요. 어머니는 그걸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무시며 뜬금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는 없어? 과도를 쥔 손이 멈췄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남자가 무슨 이 나이에. 입에서 나온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7년 동안 되뇌어온 문장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남자. 돈 많고 큰 남자가 아니면 만나봐야 소용없다. 그게 저를 지켜주는 갑옷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두는 감옥이기도 했죠. 내 나이가 어때서? 53이면 아직 젊은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입꼬리를 올려봤지만 웃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옛날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남자는 조건 보고 만나라고 했잖아. 돈 있고 크고 집안 좋은 남자 만나라고.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사과를 씹던 입이 멈추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사과를 내려놓으시더니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내가 그랬나? 응, 그래서 태수랑 결혼했잖아. 조건만 보고.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며칠 전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햇살이 어머니 얼굴 위로 그림자를 만들었는데 주름 사이로 빛이 스며드는 게 보였습니다.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내가 잘못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걸 태어나서 처음 들었거든요. 조건만 보라고 한 거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내가 18년 동안 힘들었잖아.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서 사과를 깎던 손만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죠. 수진아, 이제는 조건 말고 사람을 봐. 어머니의 손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힘이 단단했어요.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중요한 거야. 그 한마디가 갑옷에 금을 냈습니다. 7년 동안 단단하게 둘러왔던 벽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는 느낌이었어요. 태풍이 치던 밤, 민재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거칠고 크고 따뜻했던 그 손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 간신히 말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아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내가 맨날 생각하는 거야. 치매라서 까먹기도 하지만 이건 안 까먹어. 어머니가 손을 뻗어 제 뺨을 쓸어주셨는데 거친 손바닥이 눈물을 닦아주는 감촉이 어릴 때와 똑같았어요. 내 딸한테 미안한 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소리 없이 사과 껍질 위로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다시 배를 타고 제주로 돌아오는 동안 어머니의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중요한 거야. 버스 창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는데 두 가지 손이 떠올랐습니다. 7년 전 이혼할 때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내밀던 태수의 차갑고 앙상한 손과 태풍 치던 날 밤 수건을 쥐며 함께 바닥을 닦아주던 민재의 크고 거친 손이었죠. 두 손의 온도 차이가 7년이라는 시간보다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제주 항구에 도착하니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노을이 바다 위로 번지면서 성산 일출봉이 검은 실루엣으로 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기 전에 잠시 멈춰섰어요. 어머니의 말씀이 다시 떠올라서요. 손을 잡아주는 사람.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7년 동안 혼자 살아온 손이었어요. 다음 날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태수가 문자로 보낸 주소를 찾아 제주시 쪽 카페로 향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골목을 걷는데 다리가 자꾸 느려졌습니다. 7년 만에 전 남편을 만난다는 게 이렇게 긴장되는 일인 줄 몰랐죠. 거울 앞에서 옷을 3번이나 갈아입었으며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습니다.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아직도 그 남자 앞에서 주눅이 드는 건지 그 경계를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니 태수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55, 7년 전보다 살이 많이 빠져 있었는데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고 양복 차림이었지만 옷깃이 달아 보였죠. 손목에 차고 있던 비싼 시계도 사라져 있었어요. 많이 변했네. 잠시 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저 남자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보였어요. 키 크고 돈 잘 벌고 사업도 잘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혼했죠. 돈 많고 큰 남자면 안전할 거라고.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왔어, 앉아. 태수가 손짓을 했습니다.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커피를 주문했는데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뭔 일이야? 갑자기 연락하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수는 커피잔 손잡이를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뜸 들이다가 말했어요.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젓가락을 쥐듯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혼할 때 집도 차도 전부 가져간 남자가 7년 만에 나타나서 돈을 빌려달라니요. 얼마나? 5천만 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던 손이 움찔하며 무릎 아래로 내려갔어요. 5천만 원이라니. 작은 병원 간병인으로 겨우 먹고 사는 제게 그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쳤어. 그 돈이 어디 있어? 사업이 망했어.
코로나 때 버티려고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났어. 빚이 너무 많아서 이러다 진짜 끝장이야. 태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때는 저렇게 당당하던 남자가 전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코로나 때 사업이 힘들었다는 건 사실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도와줘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나한테 왜 와? 준호한테 가든가. 차갑게 말했어요. 태수는 고개를 더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준호한테도 연락했어. 근데 그 애가 안 받더라고.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들이 아버지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뜻이었죠. 준호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짓은 무슨 짓이야? 그냥 좀 서운하게 했지. 돈 문제로. 태수는 대충 얼버무렸지만 그 말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한테도 돈을 빌렸다가 안 갚은 거겠죠. 그게 이 남자였어요. 늘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 돈 없어. 그리고 있어도 안 빌려줘. 단호하게 말했어요. 태수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남이야? 18년을 같이 살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18년 동안 쌓였던 것들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18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당신은 몰라. 관심도 없었으니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카페 안에 있던 사람 두어 명이 슬쩍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했지. 집에 들어오면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만 봤잖아. 애한테도 관심 없고 나한테는 더 관심 없었고 그렇게 18년 살았어. 나 혼자. 태수는 커피잔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숨을 고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혼할 때 집도 차도 다 가져갔잖아. 나한테 남은 건 옷가지 몇 벌하고 살림살이 좀뿐이었어. 그거 가지고 7년 동안 혼자 살았어. 당신 도움 하나 없이. 태수가 고개를 들었는데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심인지 연기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미안해. 태수가 짧게 말했습니다. 입술 한쪽이 올라갔어요. 웃은 건지 비웃은 건지 저도 몰랐습니다. 미안하면 끝이야? 7년 만에 나타나서 돈 달라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참고 있던 것들이 더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준호한테 연락하지 마. 그 애도 당신 때문에 힘들 거야. 돌아서는 순간 태수가 갑자기 손을 뻗어 제 손목을 잡았어요. 잠깐만, 수진아.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마르고 뼈만 앙상한 손이었는데 힘도 없었어요. 태풍 치던 밤, 민재가 잡았던 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칠지만 두껍고 따뜻했던 그 손과 지금 손목을 쥐고 있는 이 얇고 차가운 손 사이에 7년이라는 시간이 가로놓여 있었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수는 손을 놓았지만 눈빛은 아직 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나 진짜 힘들어. 이번만 도와줘, 제발. 그 눈빛을 외면하며 카페 문을 열고 나왔어요. 밖에는 제주 바람이 불고 있었고 소금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한참을 서서 심호흡을 했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 남자 때문에 내가 왜 이래야 하지? 골목을 걸어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준호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죠. 엄마, 나 준호야.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혼 후 아버지 쪽으로 갔지만 최근에는 저와 연락을 자주 하고 있었어요. 응, 왜? 아빠한테서 연락 받았어요?
잠시 침묵했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을 이었어요. 엄마, 아빠 말 듣지 마요. 그 사람 지금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나한테도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그 사람이라고 부르는 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알았어. 걱정 마. 엄마 요즘 괜찮아요? 일은 잘 돼요? 응, 괜찮아. 너는? 저도 괜찮아요. 다음 달에 제주 내려갈게요. 엄마 얼굴 보고 싶어요. 뺨 안쪽이 뜨거워지면서 눈가에 뭔가가 고이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얼굴 보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게 언제부터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려와. 맛있는 거 해줄게. 전화를 끊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으며 노을이 수평선 위로 길게 늘어지고 있었어요. 창에 이마를 기대며 생각했죠. 7년 전에 왜 그 남자와 결혼했을까? 돈이 많아서, 키가 커서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게 맞다고 믿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조건이라는 건 사람이 달라지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요. 키는 그대로인데 돈이 없어지면 남는 건 빈 껍데기 뿐이라는 거요. 버스가 신제주 쪽에 도착했어요. 내려서 집으로 걷는데 한라병원 건물이 멀리 보이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5층 어딘가에서 민재가 환자분들을 돌보고 있겠죠. 그 순간 발걸음이 저절로 병원 쪽으로 향했어요. 병원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5층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근무 시간도 아닌데 왜 이러고 있는 건지 저도 모르겠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5층 복도에 내리니 조용했습니다. 일요일 오후라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병실 앞을 지나 복도 끝으로 향했어요. 민재의 치료실이 있는 쪽이었죠. 치료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안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일요일인데도 민재는 병원에 나와 있었습니다. 노크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데 문이 열렸어요.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는데 손에 사포를 들고 있었어요. 이마에 톱밥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오늘 근무가 아닐 텐데 왜 나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오늘 쉬는 날인데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다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온 게 아니었어요. 태수를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보고 싶어서 온 거였죠. 민재가 문을 열어주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치료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벽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여자의 사진이었는데 50대쯤 되어 보이는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사진 속 여자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내인 것 같았죠. 그리고 작업대 위에 나무로 만든 손잡이가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병실에서 본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저것들을 만들고 있냐고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환자분들이 침대에서 일어날 때 쓰시라고 3년 전부터 만들어서 드렸다고 했습니다. 3년. 그 말이 또 가슴을 쳤습니다. 복도도 그렇고 손잡이도 그렇고 왜 그렇게 했냐고 물었어요. 왜 3년 동안이나 말도 없이 그랬냐고요. 민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처음 이 병원에 왔을 때 제가 환자분들 돌보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밤새 병실 오가면서 혼자 다 하는 모습을요. 민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 생각했대요. 저 사람 힘들겠다. 도와주고 싶다고요. 근데 말 걸 용기가 없어서 그냥 몰래 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3년이 됐다고요. 숨을 들이마셨는데 공기가 목에 걸렸습니다. 3년 동안 말도 없이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해준 사람. 민재를 불렀어요. 민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노을빛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면서 두 사람 사이에 빛의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저도 민재 씨한테 마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태풍 치던 밤에 민재 씨 등 보면서 알았다고요. 민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한 발짝 다가왔어요. 말을 하다 멈추더니 자기도 저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라고요. 민재의 손이 천천히 올라와 제 뺨을 감쌌어요.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발짝 물러섰어요. 제가 이혼했다고 말했습니다. 7년 전에 남편하고 헤어졌고 조건만 보고 결혼했다고요. 돈 많고 큰 남자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소용없었다고 했어요. 조건은 변하더라고요. 사람은 안 변하는데 조건만 사라지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민재는 아무 말 없이 제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7년 동안 혼자 살았다고 했어요. 다시는 조건 보고 사람 만나지 않겠다고, 그냥 혼자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민재 씨는 조건이 하나도 없잖냐고 했습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민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생각난다고 했어요. 민재 씨 손이, 등이, 목소리가요. 민재가 다시 한 발짝 다가왔어요. 조건 같은 거 없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제 옆에 있고 싶다고요. 민재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큰 따뜻한 손이었어요. 태풍 치던 밤 수건을 함께 쥐던 그 손의 온기가 다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재가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깐만 받아야 한다며 복도로 나갔어요. 문틈 사이로 민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아라는 이름을 부르는 게 들렸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라고 했어요. 서울 날씨 추워졌으니 감기 조심하라고요. 딸이었습니다. 민재에게 딸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통화하는 걸 듣는 건 처음이었어요. 통화가 끝나고 민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딸이냐고 물었어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아라고 했어요. 27이고 서울에서 직장 다닌다고요. 액자 속 여자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민재의 아내, 서아의 어머니였겠죠. 며칠 뒤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간병인실에서 가방을 챙기는데 영자 언니가 들어왔어요. 일찍 가냐고 물었습니다. 네라고 대답했어요. 영자 언니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민재 씨 딸이 제주에 온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요. 영자 언니가 말했어요. 아까 민재 씨한테 전화 왔는데 딸이 갑자기 내려온다고 했대요. 민재 씨 표정이 안 좋던데 뭔가 들은 것 같다고요. 영자 언니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저와 민재 씨 사이에 뭐 있냐고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근무로 병원에 갔습니다. 5층에 올라가니 낯선 여자가 간병인실 앞에 서 있었어요. 27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정장 차림에 캐리어를 끌고 있었으며 얼굴이 민재를 닮아 있었어요. 서아였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며 물었어요. 이수진 씨 맞냐고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네라고 대답했어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강서아라고 했어요. 강민재의 딸이라고요. 손에 묻은 물기를 앞치마에 닦으며
어색하게 웃어봤지만 서아는 웃지 않았어요. 눈이 붉은 게 울다 온 것 같았는데 입술은 꼭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반갑다고 말하며 손을 내밀었어요. 서아는 그 손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잠시 허공에 머물렀던 손을 내리며 입술을 깨물었죠. 서아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랑 무슨 사이냐고요?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었어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사이라고 대답했어요. 서아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더니 눈에 물기가 차오르는 게 보였어요. 좋아한다는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5년밖에 안 됐다고 했어요. 서아의 목소리에서 분노보다 슬픔이 먼저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도록 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치료실에 아직 엄마 사진이 있다고요. 작업대에도 엄마 생각하며 만든 것들이 가득하다고요.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다른 여자라니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엄마를 잃은 슬픔이 5년이 지나도 가시지 않은 거였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안다고 했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많이 힘들었을 거라는 거. 아버지한테 화나는 마음도요. 서아가 소리쳤습니다. 이해하냐고, 뭘 이해하냐고요.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민재가 나타났습니다. 서아를 불렀어요. 서아가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민재가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서아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서아는 뿌리치며 한 발짝 물러섰어요. 싫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할 거라고요. 서아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으며 그 눈빛에서 어린아이의 두려움이 보였어요. 엄마를 잃은 아이가 아빠마저 빼앗길까봐 무서운 거였습니다.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가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민재와 서아가 동시에 저를 바라봤어요. 민재 씨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제가 끼어들면 안 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며 복도 안쪽으로 물러섰습니다. 가슴 안에서 7년간 쌓아온 벽이 다시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민재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제 이름을 불렀어요. 멈췄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어요. 두 마디였지만 그 안에 3년의 새벽이 담겨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민재가 딸을 향해 돌아섰어요.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고 3년 동안 좋아했다고요. 서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민재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5년 동안 혼자 살면서 처음으로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 사람이라고요. 민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빠도 행복하고 싶다고 했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5년의 외로움이 깔려 있었고 뒤에는 3년의 기다림이 매달려 있었어요.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리며 아버지를 바라봤는데 입을 열었다가 다물기를 반복했어요. 한참을 서 있던 서아가 캐리어를 쥐며 말했습니다. 오늘 서울 안 올라간다고요. 여기서 며칠 있을 거라고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정리해 놓겠다고 했어요. 서아는 저를 한번 바라보더니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캐리어 바퀴가 복도 바닥을 긁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민재가 제게 다가왔어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서아가 갑자기 내려와서 그렇다고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당연한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 만난다는데 좋아할 딸이 어디 있겠냐고요.
입꼬리를 올려봤지만 웃음이 되지 않았어요. 민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물러서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가 설득하겠다고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떨리는 민재의 손을 제 손으로 감쌌는데 이번에는 제가 민재를 잡아주는 느낌이었어요. 민재를 불렀어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서울 가볼까 한다고 말했어요. 민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서울이냐고 물었어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서아 씨가 여기서 며칠 있다가 서울 올라간 다음에 그때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요. 여기서 이렇게 부딪히는 것보다 제가 찾아가서 마음을 전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어요. 민재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손을 잡은 채로요. 노을빛이 두 사람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민재가요. 고마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도 민재 씨 좋아하니까 당연한 거라고요. 민재의 손을 놓으며 한 발짝 물러섰어요. 오늘은 서아 씨랑 시간 보내라고 했습니다. 아빠 딸 사이에 제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는데 놓인 손이 허공에 잠시 머물다가 천천히 주먹을 쥐는 게 보였어요. 저도 돌아서는 게 쉽지 않았지만 발을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병원 밖으로 나오니 제주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뜨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서아가 제주에 머무른 건 4일이었습니다. 그 4일 동안 저는 민재와 단 한 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복도 끝에서 스쳐 지나가며 눈인사만 나눴습니다. 서아가 늘 아버지 곁에 붙어 있었거든요. 5층 복도를 지날 때마다 치료실 쪽을 슬쩍 바라봤어요. 문이 닫혀 있거나 서아가 안에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목요일 밤 근무를 마치고 간병인실을 나서는데 복도 끝에서 민재와 서아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표정이 며칠 전보다는 부드러워 보였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재가 잠시 걸음을 멈췄는데 저는 고개만 숙이고 지나쳤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재가 아직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아가 아버지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어요. 가슴 한쪽이 시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가서 서아를 만나야 했어요. 그 아이의 마음을 듣고 제 마음을 전해야 했죠. 하지만 그 전에 누군가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오후였어요. 휴가를 내고 배를 탔습니다. 제주에서 부산으로 가는 배였어요. 파도가 잔잔했습니다. 갑판에 서서 멀어지는 제주를 바라봤는데 한라산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부산항에 도착해서 버스를 탔습니다. 창원으로 가는 버스였어요. 요양병원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3층 병실로 올라가니 어머니가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엄마. 제가 부르자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오늘도 알아보시는 날이었습니다. 수진아, 또 왔네. 네, 엄마.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손을 잡았는데 지난번보다 더 말라 있었습니다. 엄마, 저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그 사람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돈 많지도 않고 높은 자리도 아니에요. 그냥 병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예요.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 딸이 반대해요. 5년 전에 엄마 돌아가셨는데 아빠가 다른 여자 만나는 게 싫은가 봐요. 어머니는 조용히 제 말을 들어주셨어요.
저 서울 가서 그 아이 만나려고요.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엄마, 제가 잘하는 걸까요?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어요. 수진아, 지난번에 내가 뭐라고 했지? 조건 말고 사람 보라고요.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래, 맞아. 그 사람이 내 손 잡아줘? 네, 엄마. 그럼 됐어. 딸이 반대하는 건 시간이 필요한 거야. 엄마 잃은 아이가 아빠까지 빼앗길까봐. 무서운 거니까. 어머니가 제 뺨을 쓰다듬으셨어요. 너도 엄마 잃으면 그럴 거야. 근데 그게 사랑을 막을 순 없어. 내가 진심이면 그 아이도 알게 돼.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울지 마, 우리 딸. 잘할 수 있어.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어릴 때처럼요. 면회를 마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부산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는데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였어요.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나 엄마야.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엄마가 너 부탁할 게 있어서. 뭔데요? 다음 주에 엄마 서울 가는데 같이 좀 가줄 수 있어? 준호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데 서울까지 가세요? 만날 사람이 있어. 준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혹시 남자분이세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응. 준호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 사람 괜찮은 분이에요? 응, 아주 좋은 사람이야. 그럼 됐어요. 제가 같이 갈게요. 엄마 혼자 보내기 불안해요. 고마워, 준호야. 엄마, 행복하셔야 돼요. 저도 엄마 행복한 거 보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바다가 보였고 배들이 항구에 줄지어 서 있었어요. 토요일 아침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항구에 내려서 버스를 탔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재였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수진 씨, 나 민재예요.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서아가 오늘 서울 올라가요. 아까 공항에 데려다 줬어요.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요? 네, 서아가 시간이 필요하대요. 생각 좀 하고 싶다고. 민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수진 씨, 정말 서울 가실 거예요? 네, 다음 주에 갈게요. 준호도 같이 가요. 준호요? 제 아들이요, 30살. 서울에서 직장 다녀요. 민재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수진 씨. 서아한테 잘 부탁드려요. 고마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도 민재 씨 좋아하니까 당연한 거예요. 수진 씨, 네. 보고 싶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요.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병원 근처에서 밥 먹어요. 네, 좋아요. 그럼 저녁 7시에 병원 앞에서 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버스 창에 비친 제 얼굴을 봤는데 입가에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저녁 7시였습니다. 병원 앞에 나갔는데 민재가 먼저 나와 있었어요.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청바지에 니트를 입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보던 작업복 차림과는 달랐어요.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방금 나왔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병원 근처 작은 식당으로 향했어요. 제주 해물탕 집이었는데 테이블에 앉아 메뉴를 봤습니다. 해물탕 하나 시킬까요? 좋아요. 민재가 주문을 하고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가 많이 놀랐나 봐요. 갑자기 아빠한테 여자가 생겼다니까.
당연하죠. 5년 동안 아버지 혼자 사시는 거 봤는데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아 엄마가 돌아가기 전에 편지를 하나 남겼어요. 편지요? 네, 혼자 늙지 말래요. 좋은 사람 만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산책하라고.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5년 동안 그 말을 지키지 못했어요. 서아 때문이 아니라 제가 무서웠어요. 무서웠다는 말에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무서웠어요. 또 잃을까봐. 민재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진 씨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고. 이 사람이면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고. 제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민재의 손을 덮었어요. 민재 씨, 저도 무서워요. 7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다시 누군가한테 마음 주는 게요. 두 손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민재 씨 보면 괜찮아요.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싶어요. 민재가 손을 뒤집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해물탕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놓고 천천히 밥을 먹었어요. 민재가 게살을 발라서 제 그릇에 놓아줬습니다. 저도 새우를 까서 민재 그릇에 놓았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제주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병원까지 걸어가는데 민재가 물었어요. 서울에서 서아 만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심은 전할 거예요. 제가 민재 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서아 엄마를 대신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민재 씨 옆에 있고 싶다는 거요. 민재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를 바라봤어요. 병원 입구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수진 씨, 네. 민재가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제가 해야 할 말인데 수진 씨가 다 해주네요. 아니에요. 저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민재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잘 다녀와요. 조심히 다녀올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손을 잡은 채로요.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제주공항으로 향했어요. 준호가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제주 바다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니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1시간 뒤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니 준호가 서 있었어요. 엄마. 준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가가서 아들을 껴안았어요. 30살이 됐지만 아직도 제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얼굴 좋아 보여요. 그래. 네, 제주바람 맞아서 그런가. 준호가 웃었어요. 엄마, 그분 이야기 좀 해줘요. 어떤 사람이에요? 공항을 나와 지하철을 탔습니다. 준호 옆에 앉아 천천히 말했어요. 민재 씨는 물리치료 사고 58이야. 5년 전에 아내 돌아가셨고 딸이 하나 있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3년 동안 엄마 담당 병실 복도 닦아줬대요. 매일 새벽에요.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3년 동안요? 응, 엄마는 몰랐어. 준호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진짜 좋은 분 같은데요. 그치? 네, 엄마 행복하세요. 고마워, 준호야. 지하철이 서울 시내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빌딩들이 보였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늘 오후에 서아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준호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서아의 회사가 있는 강남으로 향했어요. 지하철 안에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긴장되냐고요? 네라고 대답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나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엄마. 준호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근처 카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서 기다리겠다고요. 엄마 혼자 만나는 게 낫겠다고요. 고마워, 준호야. 건물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서아를 찾는다고 말했어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에서 서아가 내려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는데 제주에서 봤을 때보다 얼굴이 야위어 보였어요. 눈 아래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차갑지는 않았지만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서아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서아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11월 서울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서아 씨, 먼저 사과할게요.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셨죠? 서아는 아무 말 없이 앞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이혼하고 7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곁에 있던 사람이 사라지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별과 이혼은 다르지만 텅 빈 집에서 혼자 밥 먹는 건 같거든요. 서아가 고개를 살짝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민재 씨가 3년 동안 매일 새벽에 제 담당 병실 복도를 닦아줬대요. 저는 몰랐어요. 3년 동안 한 번도요. 서아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아세요? 말 걸 용기가 없어서래요. 그래서 그냥 몰래 도와줬대요. 그게 3년이 됐다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아 씨, 저는 민재 씨 엄마를 대신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고요. 서아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냥 민재 씨 옆에 있고 싶어요. 아침에 같이 밥 먹고 저녁에 같이 산책하고 싶어요. 이 나이에 다시 이런 마음이 생길 줄 몰랐는데 생겼어요. 서아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긴 힘들다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아빠가 웃는 거 오랜만에 봤대요.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달라졌다고요. 서아가 코를 훌쩍이며 말을 이었어요. 예전엔 피곤하고 무기력했는데 요즘은 뭔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민재가 제주공항에서 제게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이거요, 민재 씨가 전해달래요. 서아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뭐예요? 편지래요. 서아 엄마가 민재 씨한테 남긴 거요. 서아의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냈습니다. 글씨가 삐뚤삐뚤했는데 아픈 사람이 힘겹게 쓴 것 같았어요. 서아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움직이는 속도가 점점 느려졌어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서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서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쓴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혼자 늙지 말래요. 좋은 사람 만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산책하래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혼자 새벽에 일어나서 빈집에서 밥 먹는 거 생각하면 내가 편히 못 간다고요. 서아가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제발 혼자 살지 말래요. 사랑한다고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거리의 소음이 멀리서 들려왔어요. 서아가 편지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필요해요. 아직은요. 네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서아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도 그걸 바랐을 거예요. 편지를 서아에게 건네려 했는데 서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가지고 계세요. 아빠한테 보여주세요. 서아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제주 내려가세요. 아빠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도 일어났는데 서아가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직 뭐라고 불러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던 손이 악수하는 동안 조금씩 따뜻해졌어요. 서아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뒷모습을 보며 서 있었는데 준호가 다가왔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요? 됐어, 잘 됐어. 준호가 웃으며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와 함께 명동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언제 제주 내려가냐고요? 내일 아침 비행기 타려고. 그럼 저도 공항까지 배웅할게요. 고마워, 준호야. 준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물었어요. 엄마, 그분이랑 결혼하실 거예요? 젓가락을 쥔 손이 멈췄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 근데 같이 살고 싶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찬성이에요. 엄마 행복한 거 보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호와 함께 김포공항으로 향했어요. 탑승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로 들어가는데 준호가 뒤에서 손을 크게 흔들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돌아봐서 손을 흔들어 줬어요. 준호의 얼굴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는데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1시간 뒤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오니 제주 바람이 불었어요. 버스를 타고 신제주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민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제주 도착했다고요. 금방 답장이 왔어요. 치료실에 있으니 올라오라고요. 병원에 도착해서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치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는데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오셨어요? 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재가 문을 닫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서아 씨가 읽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민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빠한테 보여드리래요. 편지를 민재에게 건넸어요. 민재가 편지를 받아들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읽는 동안 민재의 어깨가 떨렸어요.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이 사람한테 미안했어요. 사진 앞에서 매일이요. 민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수진 씨, 네. 고마워요. 이 편지 가져다 줘서. 민재가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노을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서 민재의 얼굴 반쪽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이제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했잖아요. 수진 씨랑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민재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요, 민재 씨. 두 손이 포개졌습니다. 민재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저도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민재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거칠고 크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민재가 제 이마에 입맞춤을 했어요. 그리고 뺨에요. 그리고 입술에요. 7년 만에 느끼는 누군가의 온기였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난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민재의 품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치료실 창문 너머로 제주 바다가 보였어요. 노을이 수평선 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속삭였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되냐고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같이 저녁 먹어요. 바닷가 쪽으로 드라이브 하고요. 좋아요.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라산 너머로 해가 기울고 있었고 바다 위로 갈매기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와 함께 해안도로를 따라 차를 몰았어요. 창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소금 냄새가 짙었어요. 민재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오래된 발라드가 흘러나왔어요. 성산 일출봉이 보이는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해물찜을 시켰어요. 민재가 게살을 발라서 제 그릇에 놓아줬습니다. 저도 새우를 까서 민재 그릇에 놓았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해변을 걸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가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수진 씨, 네. 저랑 계속 이렇게 지내요. 민재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산책하고, 같이 늙어가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네, 민재 씨. 그렇게 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달이 바다 위에 떠 있었고, 별들이 하늘에 가득했어요. 7년 동안 혼자였던 밤들이 이제는 둘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돈 많고 큰 남자가 아니어도 조건표에 없는 사람이어도 3년 동안 새벽마다 빗자루를 쥐어준 사람이라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재가 물었습니다. 내일 출근해요? 네, 아침 근무해요. 그럼 새벽에 복도에서 봬요. 민재가 웃었어요. 아직도 닦으려고요? 이제는 습관이에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럼 저도 같이 할게요. 민재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차가 신제주 거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어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데 민재가 손을 잡았어요. 수진 씨, 들어가기 전에요. 네. 민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서아한테 시간 좀 더 주고 싶어요. 그 애가 완전히 받아들일 때까지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서아 씨한테 천천히요. 민재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민재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다가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내일 봬요. 네, 내일 봬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봤는데 민재의 차가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3의 나이에 다시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몰랐어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아에게 시간을 주고 민재와 천천히 걸어가기로요. 창밖으로 제주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12월 제주는 겨울바람이 거세게 불었어요. 한라산 정상에 눈이 쌓이기 시작했고 아침마다 성해가 창문을 덮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라병원 5층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민재는 여전히 같은 층 치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새벽마다 복도를 함께 닦는다는 거였어요. 오늘도 새벽 4시였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간병인실을 나서니 복도 끝에서 민재가 대걸레를 들고 있었어요. 제 것도 챙겨왔어요. 민재가 웃으며 대걸레를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복도를 닦았어요. 말은 없었지만 편안했습니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웃었어요. 청소를 마치고 대걸레를 치우는데 민재가 물었습니다. 오늘 점심에 시간 돼요? 네, 왜요? 같이 밥 먹어요. 병원 근처 새로 생긴 국밥집이래요. 좋아요. 민재의 손이 제 손을 살짝 스쳤어요. 한 달 동안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산책하고, 같이 웃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아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따끈한 돼지국밥을 앞에 놓고 민재가 입을 열었어요. 수진 씨, 오늘 서아가 제주 와요. 숟가락을 쥔 손이 멈췄습니다. 오후 비행기로 온대요. 저녁에 같이 밥 먹자고 했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 씨도 같이 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요? 네, 셋이서 같이 먹었으면 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아 씨가 괜찮을까요? 서아가 그러래요. 수진 씨 모시고 오래요.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네, 그럴게요. 민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신제주 쪽 한식당 앞에서 민재와 함께 서아를 기다렸어요.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서아가 내렸어요. 한 달 만에 보는 서아는 지난번보다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아빠, 서아가 민재에게 다가가 안겼어요. 잘 왔어, 서아야. 민재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서아가 저를 바라봤어요. 한 달 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이수진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서아 씨,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서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요. 세 사람은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둥근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민재가 메뉴판을 보며 주문했어요. 갈치조림하고 고등어구이 시킬게요. 좋아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민재가 갈치살을 발라서 제 그릇에 놓아줬어요. 서아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서아 씨도 드세요. 제가 고등어를 서아 그릇에 놓아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아가 작게 웃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민재가 서아에게 물었습니다. 회사는 잘 다니고 있어? 네,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정신없어요. 서아가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어요. 아빠, 저 할 말이 있어요. 민재가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엄마 없이 사는 거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요. 서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아빠도 혼자 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빠가 5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서아가 저를 바라봤어요. 수진 선생님, 네. 아빠 잘 부탁드려요. 엄마를 대신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빠 옆에 있어 주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서아 씨. 서아도 눈가가 붉어졌어요. 민재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서아야. 아빠 이해해줘서요. 아빠 행복하세요. 그게 엄마가 바라던 거잖아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식당 안에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제주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서아가 코트깃을 세우며 말했어요. 저 내일 아침 비행기로 올라가요. 오늘은 아빠 집에서 잘게요. 그래, 같이 가자. 민재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진 선생님, 오늘 고마웠어요. 아니에요. 와줘서 고마워요. 서아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다음에 또 내려올게요. 그때 또 같이 밥 먹어요.
좋아요. 기다릴게요. 서아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재와 서아가 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천천히 멀어지는 걸 보며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엄마, 나 준호야. 응, 왜? 오늘 서아 씨 만났어요? 어떻게 알았어? 민재 아저씨가 제 번호 알려달래서 드렸어요. 아까 문자 왔더라고요. 오늘 수진 씨랑 서아랑 밥 먹었다고요. 그랬구나. 준호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잘 됐네요. 이제 결혼하실 거예요?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 천천히 가려고. 그래도 돼요. 엄마가 행복하면 저는 괜찮아요. 고마워, 준호야. 전화를 끊고 집으로 걸어갔어요. 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근무로 병원에 갔는데 5층 복도에서 민재를 만났어요. 서아 잘 보냈어요? 네, 아침에 공항까지 데려다 줬어요. 민재가 웃었습니다. 서아가 그러던데요. 다음 달에 또 내려온대요. 정말요? 네, 수진 씨 보고 싶대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민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 고마워요. 서아한테 잘해줘서요. 당연한 거예요. 두 사람은 복도 끝에 서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한라산이 보였어요. 정상에 하얀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데 민재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 씨, 잠깐 치료실로 와주실래요? 무슨 일이에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치료실로 따라갔습니다. 민재가 작업대 위에서 작은 상자를 하나 꺼냈어요. 이거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나무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작은 하트 모양이었는데 정성스럽게 다듬어진 게 보였습니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수진 씨 주려고요. 민재가 목걸이를 꺼내 제 목에 걸어줬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가슴 위에 작은 나무 하트가 달랑거리고 있었어요. 예쁘네요. 수진 씨한테 어울려요. 민재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나무 냄새가 났어요. 수진 씨, 네. 저랑 결혼해 줄래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민재가 말을 이었어요. 천천히 준비해요. 서아도 괜찮다고 했고 준호한테도 허락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 씨만 괜찮으면 내년 봄쯤 조촐하게 하고 싶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네, 좋아요. 민재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민재가 저를 꽉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다가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했습니다. 치료실 안쪽 휴게실에서 간이 침대에 나란히 누웠어요. 민재는 58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체력이었습니다. 거칠고 크고 따뜻한 손이 제 몸을 감쌌을 때 7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감각이 한꺼번에 녹아내렸어요.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기를 반복하면서 밤이 깊어갔습니다. 돈 많고 큰 남자만 찾던 제가 58 물리치료사의 품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울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건 조건으로 만난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밤이었습니다. 3년의 새벽과 5년의 외로움이 만든 밤이었어요. 새벽이 되자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민재의 팔베개를 하고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민재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사랑해요, 수진 씨. 저도 사랑해요, 민재 씨.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석 달 뒤 봄이었습니다. 3월 제주는 유채꽃이 만발했어요. 한라산 중턱까지 노란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작은 웨딩홀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서아와 준호, 영자 언니와 병원 동료들, 그리고 창원에서 온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오늘만큼은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수진아, 잘했어. 조건 말고 사람 봤구나. 네, 엄마.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셨어요. 행복하게 살아, 우리 딸. 네, 엄마. 민재가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어요. 58이지만 멋있었습니다. 저는 소박한 드레스를 입었어요. 53의 나이에 웨딩드레스라니. 부끄러웠지만 행복했습니다. 주례 없이 진행됐어요. 서아와 준호가 나란히 서서 축사를 해줬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했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엄마가 웃는 거 보고 싶어요. 서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 수진 선생님, 두 분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엄마도 하늘에서 축복하실 거예요. 민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사람이 나란히 섰어요. 민재와 저, 서아와 준호.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제주 서쪽 해안가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가 뒤에서 저를 안았어요. 행복해요, 수진 씨. 저도요, 민재 씨. 이제 매일 아침 같이 일어나고 매일 저녁같이 잘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창가에 서서 제주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수평선 위로 번지고 있었어요. 한 달 뒤였습니다. 저는 한라병원을 그만뒀어요. 민재와 함께 사니까 굳이 밤 근무를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대신 낮에만 하는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병원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새벽 4시에 복도를 닦는 건 이제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일어나서 집 앞 해변을 산책했어요. 오늘도 새벽 4시였습니다. 민재가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렸어요. 저도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잘 잤어요? 네, 민재 씨는요? 저도요. 민재가 커피잔을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발코니로 나가 바다를 바라봤어요. 멀리 성산 일출봉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네, 행복해요. 저도요. 민재의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3년 동안 매일 새벽 복도를 닦아준 그 손이요. 7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돈 많고 큰 남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중요한 건 조건이 아니라 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었어요. 아침에 같이 일어나고 저녁에 같이 산책하고 밤에 같이 잠드는 사람이요. 53의 나이에 다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어요. 이 사람과라면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제주 바다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